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2021학년도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던 모의고사 문항인데요. 강의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던 부분이죠. 네, 2회차 모의고사에 대한 정답, 그 다음에 간략한 해설, 지난번처럼 약 20분 정도 편집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함께 보실게요. 자, 그럼 2회 문항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 부분인데요. 교육과정 문항이죠.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내용 체계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끊고 있죠, 지금. 이렇게 끊어서 이 부분이 전근되고요, 윗부분이. 이 아래 부분이 근현대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대로요.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중고 한국사 내용의 계열화를 위해서 중학교 역사에서 배우는 한국사 영역이죠.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계열화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겹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열화를 시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학교 역사 한국사 영역은 전근대사를 통사로 했고요. 통사. 연대기 중심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반대로 이렇게 고등학교 한국사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요 고등학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근대 부분, 요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주제로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근현대 부분이 요 밑에 부분인데요. 요 근현대 부분만큼은 지금 반대로 통사체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2번입니다. 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기억 내연에 해당하는 아테네의 정치기구라고 그랬었죠. 요 클레이스테네스 시기의 민주정치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 시기의 민주정치를 떠받들고 있었던 민회가 있고요. 또 집정관 아르콘이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클레이스테네스 시기니까요. 500인 평의회 또는 500인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약칭 그냥 500인회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민법정이 되겠죠. 헤일리 아에아라고 불리거나 헤일리 아에아라고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입니다. 교재에 나온 대로 다시 쓸게요. 헤일리 아에아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민중재판소 또는 시민법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 500인 협의회의 기능이었습니다. 기능. 매일의 행정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게 첫 번째. 민회의 의제와 결의를 준비하는 거 두 번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제도 안에서 등장한 이 민중재판소 말입니다. 또는 시민법정은요. 요게 포인트죠. 모든 부족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이요. 6번 문항을 보시면요. 6번은 그 남색 책에 보시면 그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책에 보시면 역사적 이해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165쪽부터 169쪽까지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자료 1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폰 라이트가 제시하고 있는 또 리히트라고도 하죠. 라이트입니다. 라이트가 제시하고 있는 실제적 추론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실제적 추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갑신정변의 발발 과정을 이 라이트의 지금 실제적 추론에 맞춰서 지금 제시하라라는 문항이었었죠. 그래서 먼저 자료 1과 같은 역사이해 방식을 지칭하는 표현, 요거요. 라이트의 실제적 추론이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이, 라이트의 방식이 마틴이 제안한 이해 방식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가라는 걸 쓰라고 했습니다. 마틴은요, 라이트와 좀 다른 생각을 펼쳤죠. 그죠? 라이트 같은 경우는 행위자의 목적, 그 다음에 그 목적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게 되면, 요거 두 가지만 제시하게 되면 역사적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마틴은 이것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그 행위의 의미를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라이트의 주장이라면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합쳐서 수정하거나 내지는 보완하고 있는 것이 마틴의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2의 내용을 활용하여 자료 1의 절차, 요 부분을 쓰라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그대로,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1884년 12월 4일, 이때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그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행동을 방해받지 않는다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1883년부터 무장정변을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행동을 방해받지 않는다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1883년부터 무장정변을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사교육의 이론 165쪽부터 16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공화정식이죠. 특히 공화정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곧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군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군제 개편에 관한 내용을 쓰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4번이죠. 카라갈라 칙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은 디오클레티아누스 시기의 군제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고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그랬죠. 기억, 그쵸? 디오클레티아누스 시기의 군제 개편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야전군이 되겠습니다. 야전군. 제가 올해 강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 기출 예상되는, 출제 예상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기출이 아니고요. 말 잘못했습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항은 정확히, 8번 문항은 정확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야전군 또는 중앙예비군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는 야전군을 통해 로마 방어체제의 큰 약점을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로마 군단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야전군인 코미타텐테스 이걸 창설했고요. 국경에 주둔하는 변경 주둔군, 그 군단병은 리미타네이로 불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문장을요. 코미타텐테스를 창설했다. 곧 야전군을 창설했고 국경에 주둔하는 변경 주둔군은 리미타네이로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문항이 뭐였냐면 나와 같은 조치로 인한 가시기 로마군의 충원무 운영 방식을 쓰라고 그랬고요. 나와 같은 조치로 인한 로마군의 변화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요 시기 지금 옥타비아누스 시기의 로마군의 충원 및 운영의 방식이죠. 이탈리아 출신과 속주의 시민으로서 충원된 5개 군단의 정규 군단을 마련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과 속주의 로마 시민으로 충원된 5개의 정규 군단을 마련했죠. 그 정규 군단을 저희가 레기온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든 속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 기존의 로마 시민과 속주민의 차이를 없앴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요 시기에는 전부 다 지금 이제 로마 시민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 시기에는 로마 군단과 보조군의 차이가 사라지고 둘의 지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로마 군단과 보조군의 지위가 사라지고 보조군의 차이가 사라지고 둘의 지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서양사 개론 116쪽, 또 125쪽, 또 127에서 8쪽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입니다. 역사 이해 방식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비교적 수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3세기 전반과 3세기 후반 이렇게 쓰고 있죠. 3세기 전반과 3세기 후반을요. 그래서 3세기 중반에 관한 일을 지금 메꾸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2번은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추론하고 있죠.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뭐뭐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삽입이 되겠습니다. 곧 구조적 상상을 지칭하는 기능인데요. 자료 1번이 보관, 자료 2번이 삽입이 되겠고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이것도 남색책 192쪽부터 197쪽까지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첫째, 역사 자료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 둘째, 역사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인데요. 12번. 많이 보셨던 사료죠.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과 관련해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 내용의 자료였습니다. 이 가운데 김유민 교사의 말입니다. 지금 자료 1과 같은 선언은 기억 시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써있죠. 당연히 요 시기가 되겠죠. 가시기. 이 선언은 인간이 평등하다고 선언하지만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권리의 평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권리가 누구나 다 누리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시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후에 재헌의회를 토대로 해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제어내후가 뒤에 발표한 선거법은 그것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만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즉 제어내후에는 납세액에 따라서 시민을 수동시민하고 적극시민으로 또는 능동시민으로 나눠서 능동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시민을 납세액에 따라 수동시민과 능동시민으로 나눴고요. 능동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라는 말이죠. 그게 지금 디귿 안에 들어가야 될 말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역사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당연히 성격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소유하는 시민, 이걸 지칭하는 뜻입니다. 재산을 소유한 시민, 곧 소위 부르주아라는 거죠. 부르주아 혁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부르주아 혁명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프랑스 혁명과 연관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비영문항 보겠습니다. 예, 비영문항의 4번을 보시면요. 4번을 보시면 가나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어진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예, 뭐 역사 교육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예,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한 부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내용을 봐보면 학습자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있음을 파악하고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역사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 문항에서 10, 11차시 수업 계획을 참고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 11차시 내용을 보면 현대사 부분이죠. 현대사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실이나 사건과 연관지어서 지금 역사를 학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과거에 지나간 역사다라는 걸 알아야만 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인이 역사의 움직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요 니은에 들어가야 될 활동이요. 현대사의 흐름과 우리 가족의 삶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가계연표 작성하기요. 가계연표 작성하기. 그런 제작학습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디귿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이유라고 그랬죠. 이렇게 중간보고서요. 중간보고서. 아무래도 이러한 평가 방법은요. 오랫동안 장시간을 요구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중대평가를 1, 2회 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 지금 수행 과제가 들어가 있는 게 5월, 6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월별로 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학기말에 교사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을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니까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비교적 장기간을 요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중도 평가를 1, 2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에 맺추신 리을 과정이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그랬었죠. 그쵸? 이 가운데 평가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가자 신뢰도는 평가자 간 신뢰도가 있고 평가자 내 신뢰도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평가자 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명확한 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자 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명확한 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라고요. 자, 다음 5번에 이건 뭐 쉬운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좌 243쪽부터 244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곧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기억과 같은 도시국가를 다스리던 이탈리아 통치자들, 시뇨레라고 불러요. 시뇨레. 이렇게 씁니다. 시뇨레라고 부릅니다. 시뇨레.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피렌체죠. 르네상스 발달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울러 그 당시 군주론을 펼쳤던 군주론의 무대가 됐던 장소이기도 했었죠. 그
그 다음 나의 글을 잘 읽고 설명하고 있는 니은이 무엇인지 니은이요. 이 부분이죠. 시대적 조류입니다. 시대적 조류. 그 당시 시대적 조류라고 하는 것은 명성과 그러니까 시뇨래들이 명성과 위신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문주의와 예술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했다입니다. 시뇨래들이 명성과 위신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문주의와 예술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했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후원제다라고 했었죠. 스폰이라고요. 예, 스폰, 명성과 위신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문주의와 또 예술가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지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은 추체험을 활용한 사례예요. 추체험을 활용한 사례. 그걸 극화식 수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극화식 수업의 진행 과정 중에서 빈칸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에 해당하는 절차, 디귿에 이루어진 학습활동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 문제 전부 다 중요하니까요.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정확하게. 먼저 빈칸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3.1운동 이후 소학교 졸업식에서 학생회장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학생회장. 학생회장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니은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학습활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의 표현. 이 부분이죠. 학습활동의 표현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체험의 과정은 자료의 해석, 행위나 의도의 목적에 의해 학습활동의 표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꼭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시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안에 들어가야 될 활동은 극에서 다룬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 역사적 논쟁 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리을은 학생들의 상호평가입니다. 곧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학생들의 상호평가다라고 생각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민정 선생님 외에 나머지 분들이 쓰신 역사 수업 함께 궁리하고 더불어 성장하다라는 책에 85쪽부터 92쪽 사이에 나와 있던 글 내용이었습니다. 예, 물론 변형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시면요. 동서독의 지금 통일의 과정을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인물은 호네커, 서기장의 인물이었던 호네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은 베를린 장벽을 개방하고 모든 국경지대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였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베를린의 장벽을 개방하고 모든 국경지대에서의 서독으로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였다라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 방식에 나타난 특징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 편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반대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편입하였다라고 쓰셔도 돼요. 동독이 서독에 흡수 편입되었다 또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편입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죠. 3단계인데요. 교류협력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던 조치요. 그쵸? 72년에 동독과 체결한 기본조약에 따라서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합니다. 국제연합에 가입한다고요. 그 다음 이산가족 방문을 시행하고 무역 조치도 확대시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실질적 교류가 활성화되게 된 셈이죠. 72년이었습니다. 72년 제가 요때 태어났거든요. 국제연합 가입, 이산가족 방문 시행, 무역 확대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내용도 서양사 개론 609쪽부터 610쪽까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금방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논쟁적 역사 수업 모형인데요. 올해도 제가 이 부분 한번 냈습니다. 그죠? 논쟁적 역사 수업의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이렇게. 그쵸? 이 부분까지였습니다. 곧 다양한 관점을 체험하고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체험하고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양한 관점을 체험하고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쵸? 그 다음 밑에 수업 사례를 보면요. 이 부분이었었죠. 이 부분이 지금 최혜윤 교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업 방법이 모의선거고요. 모의선거. 임동현 교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네, 모의선거고요. 임동현 교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 한번 봐보세요. 그죠? 모의재판이죠. 여기 써있다시피 모의재판.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디귿 안에 말은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의재판의 장점이요. 요거 제가 올해 문제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모의재판 수업의 장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점. 정형화된 시나리오 또는 대본이 존재한다는 점. 가상의 역사 인물을 세우고 법정에 논박 단죄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역사의 평가 또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 2회 모의고사에 대한 간략한 해설과 답안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